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티레입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또 몰랐었는데 팬분께서 제가 생일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어저께 화장실에서 똥 누다가 제 생일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생일 축하 메시지도 받고 또 케이크를 또 선물로 주셔서 맛있게 좀 전에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제아사께 불편한 진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역사 왜곡을 얘기할 때는 친일사학자들의 역사 왜곡을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역사 왜곡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일사학자들도 역사 왜곡을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사학자들도 역사 왜곡을 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주로 많이 왜곡을 하냐면 근대사에서 많이 합니다. 근대사. 왜?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제야사학계 안쪽에는 좌파 역사를 가진 사람이 거의 90% 이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이랑 친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대사를, 즉 정확히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부정하는 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북한의 관점을 따라요.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지. 뭐 아니긴 뭐 아니야. 맞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됐어요? 상해 정부예요? 이승만 정부 때예요? 좌파들은 상해 정부라 그래요. 아니야. 이승만 정부 때야. 누가 뭐래도. 아니, 이승만 정부 때니까 우리가 해방이란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해방의 의미가 뭐예요? 독립했다야. 독립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을 때는 우리 독립 안 했을 때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을사늑약이란 말을 쓰면 안 돼. 한일 합방이란 말도 쓰면 안 되고. 왜? 대한민국 정부가 멸망당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존속했으면 왜 우리가 일제 36년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안 빼앗겼는데 왜 일제 36년에 식민통치라는 얘기를 하냐고. 그쵸? 논리가 안 맞잖아. 얘네들 말하는 걸 보면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일제 36년이 없었으면은 우리는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국가의 기념은 국민, 주권, 영토예요. 국가의 주권 없었어요. 그쵸? 영토? 없었지 당연히. 없어서 상해 임시정부 어디 생겨요? 상해에 있던 프랑스 조개 지역에 만들잖아. 남이나라 조개 지역 얻어서 만들게. 그게 무슨 정부야. 그다음 국민이 어디 있어요? 국민은 없었잖아. 국민이 왜 필요해요? 세금 걷어야지. 정부가 운영이 되려면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안 내는데 국민들이 다 일제이기 때문에 일본 쪽에 세금 내는데, 자, 국민 주권 영토라는 국가의 3대 기본 요소를 갖추지도 않은 상해 정부가 어떻게 우리나라 건국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이 논리로 따지자면은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주 독립을 위해 싸우는 그 임시정부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장 위구르 자치지역은 지금도 독립해 있는 국가인 거예요. 맞아요? 아니잖아. 저 쿠르족들 지금 나라 없이 2,500만이 떠돌아다니죠. 쿠르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처럼. 자, 그러면은 쿠르족의 건국기는 언제부터야? 지금 이미 건국돼 있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 그냥 이승만 때예요. 그냥 이승만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걸 좋아하고 안 하는 그 문제가 아니야. 이승만 때야. 어? 그게 정부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중국일 때는 가능합니다. 중국일 때. 왜? 중국이 중일 전쟁을 해서 만주 잃어버리고 중국의 그 해안선 지역을 일본이 다 점령했을 때 중국군은 중경에서 내륙에서 계속 항일 투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 같은 경우는 장개석 정부가 이렇게 이것저것 도망쳐 다니면서 수도를 이동하면서 망명을 해도 여전히 그냥 정부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쳤잖아. 행정력이 미쳤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금입니다. 했잖아. 우리는 못했잖아요. 이렇게 중국 따라하려고 그래. 그렇게 중국이 좋아? 그 중국으로 가지.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왜곡을 정말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다 하려면 끝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아서. 하지만 몇 가지만 얘기합니다. 민감한 걸로만. 저 원래 민감한 거, 자극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역사 왜곡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부터 듣고 가시죠. 자,
우리 샤먼 바이블 북 콘서트 23일 4월 8일입니다. 이제 조만간이에요. 일주일 남았는데 토요일날 1시부터 4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화문역 1번 출구에 있는 북바이북에서 합니다. 참가비는 11만원이고 계좌 국민은행으로 입금하신 다음에 티르의 핸드폰 번호 010-6670-7201 혹은 티르의 카톡 티르666으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그 비공개 강연 했던 것들을 지금 USB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어요. 화이트 키트 21은 저기 2021년 비공개 강의고 화이트 22 키트는 2022년 강의를 모은 겁니다. 블랙 샤먼 키트는 2021년, 2022년 거를 합쳐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샤먼 키트는 저번에 했었던 그 제1회 북 콘서트 있죠? 그때 했던 강의 내용,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했던 여러 가지 질문이라던가 국제관계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담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정예방송도 USB로 소장하실 분들은 신청을 지금 받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목루 정예 강연들, 이번에 28편까지 했었죠. 골드만삭스가 만든 정권들, 여기 28편까지 했던 건데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한 편씩 골라서 한 편당 5만원으로 해가지고 입금하신 다음에 티르의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론 주제로 가죠. 한국인들은 역사 왜곡을 안 하는가? 많이 하죠. 네. 이게 항상 우리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세계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역사를 배울 때 내가 있잖아, 가슴 뜨거운 역사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가슴 뜨거운 역사. 나는 이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이 어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대가리를 차갑게 해서 배우세요. 역사를. 그래야만 우리가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렇죠? 한민족도 사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거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잘못한 게 많았으니까 우리가 만주 땅 다 뺏기고 이 코딱지만 땅에 좀 살겠지. 뭐 우리 민족이 뭐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고 뭐 교육 수준이 높고 온갖 설레발 다 쳐도 아니 그럼 왜 쪼꼬매지냐고.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야. 결과가. 뭐 그리고 뭐 제사 뭐 연락이 잘 지내면은 조상님이 우리를 돌봐준다며. 어디서 그런 거짓부렁을 얘기해요. 제사도 안 지내는 서양 애들 얼마나 잘 나가.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여태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면서 엘리트층들이 한국인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엉뚱한 데 쓰게끔 허비시켰죠.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네, 그래갖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사가 자꾸 종교화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종교화된다. 우리나라 고대사 역사가 자꾸 종교화됩니다. 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절대 우리나라 고대사는 종교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대화는 성역화됩니다. 성역화. 하여튼 더럽게 종교적인 거 좋아해. 성역화. 5.18 성역화. 4.3 제주사태 성역화. 세월호 성역화. 많죠? 또 누구야? 무슨 열사 이런 거 많잖아요. 전부 다 성역화. 노무현 성역화. 김대중 성역화. 다 성역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야, 이 사람 이런 거 문제가 있었는데 입 닥쳐. 감옥 갈래? 이런 식인 거죠. 이게 민주화야. 이게 민주화.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할 수 있는 자유.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티를 달면은 무조건 저 새끼는 반역자, 매국노, 극우주의자로 몰아가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제야사학계에서 이런 짓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주 잘못됐죠. 입을 막으려 그러죠. 진실을 들으려 하지 않죠. 왜? 그런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국뽕의 미학을 발휘하죠. 국뽕의 미학. 아주 핑크빛 미래, 아름답게 한국의 역사를 포장하고 다 가짜와 위선이죠. 그렇게 역사를 배우니 젊은 애들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배운 적이 없거든. 우리 민족이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배웠거든.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했다고 믿고 있거든. 천만에 만만해. 우리나라의 독립은 주어졌습니다. 쪽팔리게도. 제 말이 맞을걸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주어졌어요. 외세에 의해서. 뭘 알아야지. 알면서도 얘기 안 하죠. 예. 자, 그래서 명성황후. 저는 명성황후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비라 그래요. 민비. 얘가 무슨 황후야. 황후는 민비지. 민비라 불러주는 것만도 고마워해야죠. 그러니까 조선을 멸망시킨 그 민씨 외척 세력들. 걔네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잖아. 정치 활동들. 응? 응. 옛날 때 한번 저 민비 무덤이 경기도 이천인가 어딘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가서 보고 왔어요. 뭐 어쩌라고. 가서 참배하면 뭐 어쩌라고. 물론 난 참배도 안 해요. 난 그런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민비 일족이, 민씨 일족이 조선을 천천히 망할 걸 아주 빨리 망하게 만든 애 아니에요. 제가. 민비가 우리나라 조선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여자잖아. 근데 민비를 갖다가 아주 그냥 미화하고 오페라 만들어서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완전 개구라죠. 성역화를 했죠. 성역화. 시대의 폭군. 이거 폭군이라고 하면 안 되지. 임금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걸 갖다가 성역화 시켜서 일제를 맞서서 싸운 아주 용감한 어쩌고 저쩌고.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 민비가 저지른 수많은 범죄들. 나중에 나오겠지만 민비를 죽인 세력은 일본의 낭인입니다. 저는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왜 수치스럽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나쁜 여자를 우리 손으로 못 죽였기 때문에 수치스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못 죽였어? 저런 여자를. 우리 손으로 죽였어야 진짜 우리가 그 빨갱이들이 얘기하는 순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야. 아닌가 내 말이? 내 말이 틀리나? 지디들이 봉건 사회주의에 빠져서 세상이 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폭악과 폭정을 하는 저런 세력들을 하나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사회가 끊임없이 봉건 사회를 추구하려고 해서 어떻게든 민씨 세력들 다 빠져나갔잖아. 이모군란 때도 도망치고 동학란 때도 도망치고 안 잡혀 죽잖아요. 결국 일본인들한테 잡아 죽인다고. 그냥 일본 놈이 죽인 것만 강조해. 우리나라에서는. 민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를 안 해. 저 당시 시대에 민비를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은 조선 백성들의 대부분이었어요. 절대 다수였어. 그러나 감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그쵸? 그리고 내부 배신자들이 많아서. 그거를 일본 애들이 죽였어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어쨌든 정치 지도를 죽였으니까 그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우리한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도자를 어쨌든 죽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도 죽이고 싶었던 대상이라는 거지. 저 여자를. 그래서 제가 쪽팔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죽였으면은 이런 치욕은 없었잖아. 제 말 틀렸습니까? 원래 죽이고 싶어 했잖아요, 우리가. 원래 우리 죽이고 싶어 했잖아. 우리가 먼저 죽였다면은 이러한 치욕은 없었어. 일본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치욕은 없었다고.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민씨의 암살에 대해서 나의 관점은 이래. 자, 그래서 이모군란 때 그 군인들, 옛날 조선시대 군인이죠. 근데 그러한 조선시대 때 옛날 구식 군인들이 임금이 체불돼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 이모군란에서 왜 구식 군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민씨 일가가 헤쳐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간단한 거 아닙니까? 민씨 일가들이 헤쳐먹었기 때문에 여기도 나오잖아요. 선해청 당상겸 병조판서 민경호. 이거 민씨네. 선해청 창고직인 민경호 수합. 그래서 중전 민씨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 구식군대가 자신네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쫄쫄 굶었는데 그 굶은 그 배경이 누구다? 민씨 세력들, 외척 세력들에 의한 부정부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군란 일으키고 나서 바로 민비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모군란이라 써 있어요. 그쵸? 이모군란. 이모군란이가 뭐야? 이모년의 군인이 난리를 일으켰다. 인진왜란 이런 것처럼. 그쵸? 이거 역사, 여러분 역사에서 단어 되게 중요합니다. 단어 중요해요. 북한 애들은 인민해방전쟁이라 합니다. 6.25를.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 혹은 한국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상당히 중립적인 단어야. 중국 애들은 항미원조라고 하죠. 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중국이 북한, 즉 조선을 도와준 전쟁. 그렇죠? 단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이모군란은 이모군란이라고 했을까요? 이모 군인혁명 이런 건 안 되나? 이모 군인혁명, 이모 군인 하여튼 그런 거. 왜 이모군란이라는 걸 썼어? 란. 이모군란의 배경이 뭐예요? 군인들에 의한 역성혁명이라든가 반란이 아니었잖아. 군인들을 월급을 안 주고 부정부패로 매간매직을 해서 군인들이 생활고를 겪게 되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모군란이라고 저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동학나는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말로 승격을 시켰는데 왜 이모군란은 이모군란일까? 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단어, 내가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뭐 식민사학자들에 장악됐다고? 고대사 부분은 그래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고대사는 좌파도 어차피 관심 없다고. 핵심은 근대사에 있습니다. 핵심은 근대사에. 이모군란이라는 단어는 고대로 냅두고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바꿨습니다. 왜 바꿨어요? 빨갱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제 말 틀릴 것 같아요? 이모군란은 군인들에 의해 일어난 난입니다. 따라서 이모군인혁명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좌파들 시각에서 5.16 혁명이 될 것 같은 거야. 5.16 군사 구테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16 혁명이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인이 일으킨 건 뭐가 됐든 다 난이고 나쁜 거야. 제 말 틀립니까? 얘네들이 하는 역사 해석에 단어가 반영됩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얘네들은 왜 그러지? 아니 군인들도 똑같이 억울한 거 아니야? 자기 자식들 굶겨 죽게 생겼으니 했는데 그나마 준 월급이라고 받았더니 무게 채운다고 쌀에다 모래를 섞어버렸네. 먹지도 못하게. 그래서 난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난이라고 해서 저평가해버린다고. 그리고 이 저평가하는 기준은 오늘날 현대 시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왜? 5.16 군사혁명이란 말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5.16 군사 구테타니까 이모군란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다 알 수 있어. 자,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역사, 덕혜옹주죠. 덕혜옹주가 항일운동에서는 개뿌렁,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영화가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물 요즘 보면 중국 영화 보는 것 같아요. 왜 이게 거짓말을 많이 해? 조선 왕실이 일본 제국에서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렸는데 뭐씩 괴롭힘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 방송을 하고 여러분 일본이 패망했을 때 조선 왕실 자손들은 일본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일제시대 때 받던 특혜를 다 그대로 누리기를 원했어요. 이것도 메가더 장군이 잘라버렸지. 그래서 특혜를 못 받아서 그때부터 존나 가난하게 살았죠. 이유 왕자가 애국자래요. 그렇죠. 그런 사기를 칩니다. 얘네들이 지금. 우리나라 재야사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재야사를 지지하는 좌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대사를 다 이렇게 왜곡시키고 완전 거짓말을 써버려요. 기모노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죠. 이 영화에 보면 막 일본 옷을 입으니까 막 나는 한국인인데 어디서 그런 거짓부렁을 얘기합니까? 아예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생활이었어요. 독립운동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영화에서 묘사해요. 나중에 감독이 그러죠. 영화를 좀 극적으로 재밌게 하기 위해서 했다. 자꾸 왜곡하지 마세요. 있는 거에서 살짝
있는 상태에서 살짝 바꿔야지 없는 걸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리고 영치당이 상해 임시정부에 망명을 시도했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거짓부록을 얘기합니까? 이런 적 없습니다. 어? 덕혜옹주가 조선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야 돼. 웃기고 있네. 그 당시에 조선의 황실은 지희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일 합방을 할 때 조선 왕실을 보존받는다는 조건 하에 나라를 팔아넘기고 매국 행위를 했다고 해서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조선 황실의 그 황족들이 굉장히 존경받는 것처럼 나옵니다. 다 거짓말. 다 거짓말.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지금 조선 황실의 자손들 한 달에 1,000만 원인가? 그렇게 돈 받아요 지금. 호요식합니다. 아니 나라를 팔아먹은 놈인데 왜 그래? 나라를 팔아먹은 놈인데 나라를 팔은 놈들인데 왜 쟤들한테 돈을 주냐고. 아니 맨날 을사오적 그래가지고 막 걔네들 뭐 친일파의 뭐 후손들 재산까지 찾아갖고 탈탈 털어서 국고에 환납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일제에 팔아먹은 건 고종이에요. 이완용이 아니에요. 고종 지가 했잖아. 지는 쏙 빠지고 지는 쏙 빠지고 나머지 사람 신하들한테 을사오적이라서 누명 씌워가지고 지는 일본 제국 안에서 호요식하고 살다가 일제 망하니까 다시 돌아와서 마치 독립운동을 한 것처럼 조선의 왕족들 이 후손들이 거짓말 해대가면서 지금 정부로부터 저렇게 국가유공자로 대접이나 받고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나라를 팔아먹은 몰락한 왕조를 왜 우리가 챙겨야 되죠? 우리의 피 같은 세금으로? 그리고 가끔 저기 전라도 전주에 가면 그런 얘기하죠. 그 전주 한옥마을인가 거기 그 뭐 있잖아요. 그 조선 왕실 그 후손 사람들 모아놓고 맨날 입헌 군주제를 해야 된다. 개소리 떠는. 우리나라가 왜 입헌 군주제를 합니까? 필요도 없는 왕을 나라를 말아먹은 자손들 조용히 짜져 있을 것이지. 조용히 짜져 있을 것이지. 뭘 잘났다고 지금 갖고 입헌 군주제를. 진해 조선 왕실들이 독립운동에 도움이라도 줬어 말도 안 해요. 얘들 안 했잖아. 아주 나쁜 놈들이잖아. 이제 와서 그냥 대한민국이 좀 잘 사니까 숟가락 좀 어떻게 꼽아보려고 하고 아주 악질적이죠. 그래서 이승만이가 해방된 다음에 조선 황실의 자손들이 한국 땅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린 겁니다. 왜? 들어와서 갑질하고 기득권 행사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야 겨우 독립해가지고 드디어 서양식 민주주의 제도를 안착시키려고 했는데 조선의 왕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조선의 왕이었다.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던 거 독립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구. 웃기고 있네. 그래서 이승만이 막아버린 거예요. 이승만이 막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토지개혁. 조선시대 때 조선이 망하기 전에 있었던 토지 문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왕과 세도가들 이런 애들이 매간매직해서 갖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권리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이거를 막 박살내버리잖아. 그거 다시 되찾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토지를 어떻게 해서 얻은 거야? 매간매직으로 얻었잖아. 매간매직. 평민들 거 뺏어갖고 했잖아. 그 권리를 가지려고 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선 왕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죠. 왜? 들어오면은 조선 땅에 있던 사대부들이 또 이게 대가리를 들려고 할 테니까. 유림 세력들이.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아서 조선의 왕조, 봉건 시스템이 부활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일본 애들이 놓고 간 그걸 뭐라 그래요? 적선가옥인가? 하여튼 뭐 있잖아요. 그 일본인 재산들, 토지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토지개혁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들한테 나눠줍니다. 저게 신의 한 수였어요.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지금의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왜? 지금의 민주당에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한민당. 이승만의 자유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민당. 이 한민당이 누구예요? 전라도 지주들이잖아. 조선시대는 농자 천하지대국해서 농업국가였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잘 나갔던 사람들은 전부 다 전라도 지역에 땅을 갖고 굉장히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다. 거기가 평야가 많기 때문에. 그 전라도 지주들이 한민당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민주당이 득표를 하면 희한하게 전라도에서 몰표가 나와요. 제 말 맞죠? 우리나라에서 투표 한번 해봐. 투표하면 어떤 현상 벌어져요? 전라도에서 그냥 다 몰표가 그냥 민주당으로 거의 다 나오다시피 하죠? 그거 왜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야. 왜 민주당 사람들은, 아니, 왜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절대적이다시피 민주당을 찍어줄까? 왜? 기온으로 올라가면 돼요. 한민당 출신들이야. 일제 지주계급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친일파들이지. 어? 일제시대 때도 지주계급으로 나와서 끊임없이 조선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일제가 패망한 다음에는 독립유공자라면서 끊임없이 또 착취를 했던 자들. 그 자들이잖아. 그러니 여러분 그 사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때 그 강경화 외무장관인가? 그 사람이 전라도 전주에 가가지고 그 조선 왕실 그 후손이랑 같이 사진 찍고 막 이러고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왜 조선의 왕실 후손들 1,000만 원씩 받아가는 그 사람과 왜 민주당의 좌파 정권 사람들이 이렇게 찰떡궁합일까 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있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식민지를 당할 때 조선의 왕실은 일본에 달라붙었습니다. 자신의 안위, 자신의 재산, 자신의 부와 명예를 지킬 수만 있다면 조선은 개나 줘버려. 그게 고종이에요. 그랬었고 일제시대 초창기에 저항했던 몇몇 유림을 제외하고 최익현 같은 사람들, 대부분의 조선의 엘리트들은 일본에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자기 재산 지키려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에도 그 직위를 누립니다. 공작자기 받았다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제가 조선을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조선에 있던 기득권 세력들과 타협을 합니다. 일제로 전향하면은 그냥 네 재산 그대로 유지해. 인정해 줄게. 이렇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근대화된 국가였기 때문에 많은 농사랑 관련된 부분에 조선 사대부가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지역에 그렇게 친일파가 많이 생긴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전라도 사람들이 개거품을 무는 거야. 내가 잘못 말했어? 한민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정치 정당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그 돈이 어디서 왔어? 일제시대 때 일제에 부역했던 지주계급들이 갖고 있던 많은 토지, 그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부를 축축한 사람들이 그 돈 갖고 간 거 아니야. 그게 뭐 저기 뭐 국민의당 김무성만 그런 줄 알아? 민주당이 그런 사람 없었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 어? 왜? 농토가 전라도에 다 몰려 있어요. 경상도에 별로 없어. 몇몇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안동 김씨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안동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거든. 근데 경상도 농사를 지을 때가 극히 한정돼 있어요. 대부분 전라도야. 충청도, 전라도. 왜 동학난이 충청도, 전라도에서 나는지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평안도도 있고 황해도도 있어요. 근데 제일 잘 되는 데는 전라도예요. 기후 때문에. 자, 그랬었고 그 한일 합방 조약 중 일부를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조선의 왕실이 친일적이었느냐?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 태황제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적당한 존칭과 위신, 명예를 누리게 함과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한다. 돈 주겠다. 이 얘기죠. 돈 주겠다. 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앞조항의 이외에 한국 황족 및 후손에 대해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누리게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양을 약속한다. 돈 주겠다. 돈 주겠다.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공로가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예와 자기를 주는 동시에 은금을 준다. 돈 주겠다.
다 돈 주겠다. 자, 돈 앞에 다 대가리 숙인 겁니다. 지주들은 토지 조사 때 이득을 챙겼나요? 챙긴 사람도 있고 못 챙긴 사람도 있습니다. 챙긴 사람은 누굴까요? 일본말 잘 듣는 사람들. 못 챙긴 사람은 일본말 안 듣는 사람들. 간단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말 안 들으면 뭐 정부에서 세무조사한다고 괴롭히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도 다 사람이야, 사람. 지 말 안 듣는 놈은 괴롭히고 지 말 잘 듣는 놈은 잘해주는 거예요. 뭐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말로는 법치국가라 하지만은 사실 법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 많이 쓰잖아요. 그랬던 겁니다. 자, 최익현이 여기 보면 나오죠. 1905년 을사 늑약 체결을 계기로 그는 공개적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다. 임병창, 임낙 등과 함께 전라북도 정읍에서 거병. 여기 다시 보여드릴게요. 1905년 을사 늑약 체결을 계기로 그는 공개적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다. 임병창, 임낙 등과 함께 전라북도 정읍에서 거병하였으나 곧 광군에게 체포하여 어쩌고저쩌고. 그렇죠? 다 전라도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최익현이 꽤 끝발 있던 사람인 거 아시죠? 최익현. 옛날 때 흥성대원군이랑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도끼 들고 가갖고 이렇게 협박하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다음 상소 올려갖고 흥성대원군 쫓아내버리고 이제 왕이 고종이 성장을 다 했는데 무슨 섭정을 합니까? 이제 그만 물러나시죠 하고 자 그래서 최익현이 했던 게 뭐냐? 대원군 비판, 대원군 축출을 위해 민비와 교섭. 뭐 이것까지 그럴 수 있다 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 아니 대원군이 계속하는 거를 싫어할 수도 있죠. 왜냐면 왕이 있는데 수렴첨정하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거든. 서원철폐령 반대. 왜 그런지 아시죠? 유학자입니다. 개유상스러운 흥성대원군 협정을 종식시켰다. 민씨 정권이 외국과 통상을 시도하자 갈등. 처음에는 대원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민씨 세력하고 같이 움직였는데 민씨 세력들이 외국과 통상을 시도하니까 민씨랑도 갈등합니다. 그리고 동학 농민운동을 반대했고 갑오개혁도 반대했고 을미의병을 이겼다 체포됐고 독립협회 만민공동회도 비판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좌파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제에게 식민지를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을 능가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누가 잡아먹어도 잡아먹힐 상태였어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무능할 때로 무능하고 썩어가지고 이미 우리나라의 국운은 끝났었어 그때. 일본이 아니라 다른 나라라도 먹었어요. 그 다른 나라가 러시아였습니다. 그거를 가장 두려워했던 영국이 일본을 도와서 조선을 먹게 도와준 거예요. 왜? 어차피 먹힐 나라거든. 그리고 그 당시 아시잖아요. 고종이나 민비가 러시아에 붙어가지고 일본 견제하겠다 이러고 있었을 때라고. 그러니 영국이 일본을 도와서 조선 먹으라는 거를 지원할 수밖에 응원해줬지. 그래서 우리가 한일합방 당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국제사에서 다 인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일제에 한일합방을 당했을 때 부당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박수 쳐주고 축하해줬지. 이 얘기를 내가 계속 강조한 거니까 요즘은 이렇게 하도 떠들어서 사람들 머리에 박히다 보니까 이제는 좌파 역사학자들도 이제 일제가 우리가 어떻게 식민지가 됐나 하면 아간 바천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아주 입을 그냥 확 아주 그냥 주둥아리를 그냥 내가 막아버린 거지. 여태까지 그따위 식으로 얘기 안 했거든. 이재명이가 했던 일이랑 똑같았죠. 미국과 영국이 조선을 배신하고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갖고 그래서 조선을 일본에 넘겨줬다. 이따위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 내가 아무리 친일파라는 소리를 들어도 밀고 나가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대세가 됐어요. 이제는 대세가 됐기 때문에 이거 못 바꿉니다. 네, 이제는 일반 사람들 그렇게 인식했어요. 자, 또 하나 비판. 자,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 자주적으로. 거짓말입니다. 하나씩 증거를 들게요. 자, 그 당시에 유림, 사대부들, 세도가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서원 철폐령 반대. 이 서원을 철폐시키려고 흥선대원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왜? 이 서원들이 지방에 있으면서 반란 세력들이거든. 왕권에 도전하거든. 그래서 없애려고 했는데 반대. 왜?
조선식 유교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거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근대화를 합니까? 그리고 외국하고 통상을 시도하니까 바로 갈등, 반대. 이거 최익현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 최익현이 그 당시에 걱정했던, 예언했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맞았다.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면 일본은 미국이 검은배 사건을 일으켜서 강제로 개항시킬 때 일본이 미국하고 불평등조약 맺을 걸 몰라서 했어요? 어? 일본은 미국하고 할 때 불평등조약 이런 거 몰라서 했냐고. 다 약하니까 당하면서 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일본은 적극적으로 배워서 능가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강대국이 됐잖아. 우리는 이거 하면 이게 걱정돼. 이거 하면 저게 걱정돼. 다 하지 마. 내 말이 맞았네. 이런 식인 거예요. 삶이 부정적이지. 삶이 부정적이야. 저런 엘리트층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근대화를 한다는 거지? 응? 저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근대화를 하냐고.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조선의 정치를 이끌었던 엘리트층의 절대 다수였어요. 동학의 농민운동에 반대했대. 이게 뭐야? 우리는 동학 농민혁명, 동학 농민운동이라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를 철저히 부정했던 사람이 최익현입니다. 그럼 최익현은 영웅이야? 나쁜 놈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으로 쳐줍니다. 왜? 그냥 항의를 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영웅이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보십시오. 갑오개혁 반대. 갑오개혁 반대. 이 안에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뭐죠? 노비 해방. 저 지방의 유림 세력들이 매간 매직을 통해서 고종과 엄청난 토지와 저택을 짓고 수백 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는데 갑오경장으로 노비가 해방되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그 노비들이 자유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왜? 자신의 기득권이 날아가거든. 그래서 갑오개혁 반대. 이해되십니까? 저 갑오개혁을 반대했기 때문에 을미사변을 명분으로 해서 을미의병을 일으키지요. 물론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마도에 가서 갑니다. 예. 그랬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근대 학문을 배우고 근대화에 힘써야 된다고 했던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다 비판합니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류였어요. 최익현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류였고 저런 사람들이 어떤 개혁 정치에서 할라치면은 상소 들고 가가지고 전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따위 짓하고 도끼 들고 휘둘르고 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 개혁을 막았던 세력들이 바로 저러한 유림 세력들이라고. 그런데 가만히 냅두면은 조선이 근대화가 돼서 일본을 능가하는 나라가 됐다고?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하고 있네. 신분제 해방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산업화 사회는, 그러니까 농경사회는 농사를 지을 노예가 필요합니다. 왜? 농사 힘들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고 땅 경작시켜서 생산물을 얻어내서 부를 축적하는 구조예요. 그게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그래서 노예를 기반으로 합니다. 서양도 마찬가지. 그래서 서양에서 농노라 그러잖아. 농노. 농사를 짓는 노예. 우리나라는 뭐라 불러요? 노비. 그렇죠? 노예 시스템을 갖고 가는 게 농경사회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풍요롭게 사는 근대화 사회가 된 거는 바로 뭐다? 농경사회가 아닌 산업화 사회예요. 산업화 사회는 생산을 하는 기본 단위가 노예가 아니라 노동자입니다. 왜? 해보니까 노동자가 해야지 잘해. 왜? 노동자는 노예랑 달라요. 그냥 땅만 파는 무식한 일자 무식의 사람들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지식이 있어야 돼. 아니 사용설명서라도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기계를 다루지.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고쳐야 돼. 엔지니어적 기술도 있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 수준의 노동력 갖고는 산업사회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교육을 시켜서 인텔리 계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노예 해방을 시키고 국민 교육을 실시합니다. 근데 여기 서원철폐 반대라고 했죠?
저 당시에 조선의 엘리트층들은 유교적 질서를 추구했기 때문에 어디 감히 쌍놈이 서당에 와서 글을 배워. 못 배우게 해요. 국민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봐. 쌍놈이 글을 왜 배워? 이게 조선 엘리트층의 사고방식이었어. 저 당시에. 응? 그러니 말이 안 되는 거죠. 어?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우리나라가 근대화로 성공한다고?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 우리나라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인 거예요. 또 우리 전봉준, 동학운동하면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죠. 전봉준, 흥선대원군의 식객으로 있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일반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이런 거. 흥선대원군 문화의 식객. 그 식객이니까 뭐예요? 그 옛날 때 그 밥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흥선대원군 집에서. 그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운동을 주도합니다. 아시죠? 네.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동학교도가 아니라는 의혹이 동학농민운동 당시부터 동학군 내부 사이에 돌고 있었다. 당시 은밀히 세를 불렸으며 동학농민운동 당시 응거 중인 흥서대원군과 접촉하기도 했다. 이는 그가 한때 1890년 초 잠시 대원군의 식객으로 있었던 인연 때문이다. 등등등등등 얘기 나오죠. 그리고 전봉준이가 강연을 다니며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과 탐관오리를 처벌하고 새로운 세상이 일어설 것이라는 것과 흥성대원군이 자신들을 일부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전봉준은 사람을 모았다. 그거 흥선대원군과도 연결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이별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전봉준이 흥선대원군 이름 팔아서 동학군을 모았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였던 동학군은 흥성대원군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몰렸다 해요. 그렇죠? 흥선대원군 이름을 팔았는데 흥성대원군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다면 동학군에 참가 안 했겠지. 그렇죠? 그리고 저 동학군이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민비 외척 세력들을 제거하고자 했죠. 저 사람들의 관점은 뭐예요? 조선의 왕은 착한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저 민비 외척 세력들이 왕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멀게 하여 백성들을 토탄에 빠지게 하니 왕 주변에 있는 그 외척 세력들을 제거해서 왕이 제대로 정사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라는 얼토당토 없는 생각을 갖고 동학난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이 동학난의 배후에는 흥선대원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 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은 동학난의 배후에는 흥선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매우. 그래서 동학난이 끝난 다음에 흥선대원이 중국으로 납치되죠. 청나라가 압송해가죠. 네. 흥선대원이 배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비를 죽이려고 했죠.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결국 민비를 잡지 못해요. 쪽팔리게 일본 낭인이 우리나라의 민비를 죽입니다. 죽이면서 조선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응? 그리고 저런 최익형 같은 사람들이 동학운동을 저지하게 해서 난리를 칩니다. 조선의 엘리트층들은 동학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왜? 노비는 노비답게 살라예요. 무슨 신분 해방을 얻고 무슨 글을 배워서 무슨 돈을 벌고 기술자가 되고 꿈도 꾸지 마라. 그거는 지옥이다예요. 유교적 봉건 질서가 가장 최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자, 또 동학에 대해서 또 문제점 중에 하나. 백백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백백교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한 350명을 죽였다는 엄청난 신흥 종교죠. 이 백백교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동학입니다. 아세요? 백백교의 전신은 동학에서 파생한 백도교로 전정운이 1900년 금강사에서 돌을 닦고 평안한도 영병군에서 창시하였다. 저
전정훈이라는 사람이 전봉준의 친척입니다. 어? 전봉준의 친척이 만든 종교가 백백교예요. 이것도 동학의 한 계통입니다. 동학이에요, 동학. 어? 우리나라 민족 종교들이 대부분 동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동학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운동을 때려잡은 사람들이 바로 안중근, 최익형 같은 세도주의 보수 세력들이었고, 그 다음에 조선의 왕, 민비 같은 외척 세력들이었어요. 그래서 동학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때 있었던 일부 잔당들이 다시 새를 불려서 만든 게 바로 백백교입니다. 동학교도예요. 잊지 마세요. 동학교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학정신 계승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난 내가 했잖아. 헷갈리다 했잖아. 동학정신을 누가 계승하는데? 그래서 동학정신은 게 뭔데? 백백교? 어? 그리고 동학정신 한다고 했던 거 니네들이 다 죽였잖아. 동학정신을 죽인 애들이 고종, 최익현, 안중근입니다. 그 외에 많은 사대부 세력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영웅이라고 떠받들면서 그 사람들이 쳐 죽였던 동학운동군은 그런 나쁜 거 아닌가? 자신들이 존경하는 최익현이나 안중근이나 고종과 같은 하지도 않은 독립운동을 했다고 소설을 쓰는 이런 거를 믿는 세력들 입장에서 그러면 동학은 나쁜 놈 아니야? 나쁜 놈이 되잖아. 근데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아니 무슨 역사관이 이렇게 개판 5분 전이야. 정확히 규진을 잡으라고. 응? 자, 그리고 일진회가 또 만들어지죠. 일진회 누가 만듭니까? 일진회는 1904년 송병준과 독립협회 출신 윤시병, 윤학주, 동학교도의 이용구 등이 조직한 대한민국 제국 시기에 대표적인 친일 성격을 띤 조직이다. 보이십니까? 동학입니다. 동학. 얘네도 동학이에요. 어? 동학의 잔존 세력이란 말을 하죠. 왜 잔존 세력인 줄 아십니까? 고종이 다 때려잡았으니까. 여러분 근대사 우리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금치 혈전에서 전봉준이 일본군의 기관총에 동학군이 패퇴를 당한 다음에 잡혀서 죽은 전쟁이다. 맞아요. 그거는 맞아. 틀리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맨날 얘기해. 아, 불쌍한 농민들을 일본 놈들이 죽였다. 일본 놈 나쁜 놈. 맨날 그래요. 그건 맞아. 자, 근데 이게 보면 이상한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자, 손병희, 천도교,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죠. 손병희 선상은 안경장수로 변장하여 중국으로 피신했으나 손병희의 망명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조선 정부의 압력으로 중국에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1901년 일본으로 망명했다. 여기에서도 같은 망명자 신분이었던 오세찬, 공덕징, 박연효, 조희연 등과 같은 개화파 전직 관료들과 교류하였고 상하이와 메이지 유신 이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던 토쿄 등을 돌아보면서 인재 양성이 시급함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1903년부터 24명의 똑똑한 청년들을 선발하여 일본에 유학시키게 된다.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지식에는 아주 착하고 순결하고 순진했던 농민들은 감히 안중근의 집안이 농민을 죽였다는 말 들어본 적 없을 겁니다. 찾아보면 자료는 나오나 쟤네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웅이라는 안중근 드라마에서 안중근이 동학군 때려잡는 드라마 나옵니까? 그 신이 나오긴 나와요? 안 나올걸? 안 나올걸? 나는 이 또 잃어버리를 죽였다! 이거만 나올걸? 그쵸? 쓱 빼버리지. 그 동학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 친 다음에 고종에 의해서 삼족의 멸망을 당하죠. 그 와중에 동학이 4분의 1 찢어지면서도 깨알같이 백백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순진한 일반 평민들 여자들 겁탈하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일진회를 만들어서 고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고 대한제국 멸망에 앞장서는 선봉장이 됩니다.
또 다른 동학의 일파는 자신네들을 싸워서 죽였다는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중국에는 망명을 못했을까? 왜 중국에는 망명을 못했을까? 생각해보세요. 동학난 때 동학군을 때려잡은 건 청나라 군대가 아닙니다. 일본 군대예요. 근데 청나라에선 받아주지 않았어요. 저 손병희의 망명을. 그런데 일본은 받아줍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청나라와 고종은 한편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 관점에서 동학 저 하였던 사람들은 그냥 개돼지입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청나라 망명도 막힌 겁니다. 일본은 왜 받아줬을까? 일본은 싸웠잖아. 왜 받아줬어요? 일본은 애초부터 얘기했다 했잖아요. 일본은 애초부터 그럴 마음이 없었어. 일본 쪽에서 회유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일본의 낭인들이 전봉준도 만나고 그랬어요. 야, 우리 같이 한편 할래? 이런 식으로. 저런 썩어 빠진 사대부들, 조선의 왕 같은 놈들 제거하고 우리 새 세상을 만들자. 그때 일본의 낭인들은 전봉준이가 흥선대원군의 시다와리한 건 몰랐지. 어쨌든 간에. 그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일본과 싸워서 동학군이 패퇴해서 전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병희는 일본으로 망명을 했고 일본은 손병희를 받아줍니다. 일본 대인배네. 응? 이렇게 보면 일본 대인배네. 응? 그리고 손병희는 가가지고 일본에 발전된 걸 보고 감명을 받아서 유학생들을 일본으로 보냈다. 여기에서도 퀘스천 마크. 망명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 생각해봐야 돼요. 망명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았어? 응? 저도 지금 한국에서 전쟁이 났네 뭐네 걱정돼갖고 해외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쉽게 못 나갑니다. 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관광은 갈 수 있어요. 관광은 갈 수 있는데 장기 체류가 불가능해. 첫째,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둘째, 어떻게 먹고 살 거야? 직업. 이거 해결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되는데 손병희는 어떻게 일본에 망명할 때 비자를 받았으며 어떻게 일본의 망명 생활이 가능했냐고. 돈. 항상 돈을 따라가라 했잖아요. 누가 돈 줬어? 일본에서 줬잖아요. 일본에서. 우린 이런 걸 안 가르치잖아. 그리고 손병희가 감명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쪽 사람들 24명을 갖다가 일본에 유학시킨다며. 자, 유학하면은 돈. 또 돈 나와, 돈. 돈은 어떻게 해결했어? 24명의 유학생이 체제해야 할 때 먹고 자고 쓰고 학비 등등. 누가 돈 대줬냐고. 일본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동학은 친일적이었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우리나라 동학은 친일적이었습니다. 백백교라는 이상한 사이비 집단을 제외하고는 친일적이었어요. 일진에도 친일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천도교는 어떨 것 같아요? 친일적이잖아. 아닌가?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동학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조선의 탐관오리들의 폭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도 좀 기 좀 피고 살자라고 난을 일으켰다가 조선의 그러한 탐관오리들에게 토벌당한 전쟁입니다. 얘네들이 그거를 숨기고 일본군과 전봉준의 우금치 절투만 강조하는 거예요. 일본군이 동학군을 어떻게 때려 죽였나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일본군이 때려 죽였으면은 왜 동학교도는 일본으로 도망을 갔으며 일본은 왜 받아주냐고. 역사 왜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그 개화파들은 신기한 손동작도 합니다. 신기한 손동작들. 그쵸? 박영효, 김옥균, 알라뷰. 우리 손병희, 알라뷰.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나오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했던데, 케이오 죽구, 지지신보, 산케이 신문의 전신, 아시죠? 이런데. 그래서 개화, 여기 보면 김옥균, 방영효, 홍영식, 유길준, 윤치호, 서재필, 서광범 등등의
게아파 사람들을 먹여 키워준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바로 조선의 게아파 사람들을 먹여주고 키워주고 살려줬어요. 손병희는 예외였을까? 손병희 예외였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김옥균, 박영호 여기 보이죠? 여기 김옥균, 박영호 여기 보이죠? 여기 있잖아요. 김옥균, 박영호 여기 있잖아. 손병희도 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영호랑 김옥균만 후키자 유키치한테 자금 지원 받았을까요? 손병희는 지원 안 받았을까? 나는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있잖아요. 유학생활에 필요한 자금 조달 어떻게 했냐고. 자금 조달 돈만 따라가면 진실이 보여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왜곡이 돼 있습니다. 동학운동은요. 고종에 의해서 철저히 파괴된 다음에 친일화 됐습니다. 친일화. 그런데 일본이 패전을 하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반일화로 돌아서지요. 왜? 일본은 졌으니까. 아닙니까? 난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에서 일본하고 협력하지 않은 종교가 있을까? 친일 행위 많이 했을 텐데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항일 투쟁으로 변했죠. 일본 만나면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지요. 지금은. 그러나 저 시대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역사 왜곡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고려인 강제 이주. 고려인 강제 이주가 왜 일어났습니까? 일본 첩자들이 러시아 극동지방에 침투한다는 것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고려인들이, 그러니까 그 만주에 사는 고려인들이 우리 조선의 독립군들이 항일 투쟁을 할 때 거기서 군자금 대주고 먹을 거 대주고 하면서 항일 투쟁을 할 때 긴밀히 협조했다고 배웠잖아요.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 그런데 그렇다면은 왜 소련군은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을 잡아서 중앙아시아로 끌고 갔을까요? 왜 중국인의 간첩들이 고려인들과 접촉할까라는 것을 우려해서 왜 강제 이주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소련이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일본 제국군대와 싸우는 독립군, 이 독립군은 어떻게 보면 소련하고 동맹관계가 될 수 있는 거냐. 친구가 될 수 있는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독립군이 일본 제국군과 싸울 수 있게 도와줬다는 고려인들을 왜 소련군들은 일본 첩자의 협력 세력이 될까봐 두려워해서 중앙아시아로 끌고 갔냐고.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어렸을 때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생김새가 비슷해서. 러시아인들이 누가 일본인이고 누가 조선인지 구별 안 돼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독립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립군이라는 건 뭐예요? 군인이잖아. 여러분, 군인을 갖다가 10,000명을 유지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전쟁을 하지 않아도 먹는 비용이 들죠. 군복, 총 사는 비용, 탄약 비용, 많은 돈이 들죠. 그 돈은 어떻게 조달받아요? 어떻게 조달받냐고. 우리나라에서 잘 이야기해주지 않는 독립군의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약탈했습니다. 약탈. 누구를 주로 약탈했느냐? 조선인들 약탈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연해주나 만주에 왜 조선 사람들이 살게 됐습니까? 고종이 하도 수탈을 하고 민시세력들이 난리를 치니까 하도 빼앗겨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유민화돼가지고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서 연해주의 만주에 가서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에 가서 조선의 탐관오리로부터 돈을 삥 뜯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쌀을 지키기 위해서 이주가 된 게 바로 고려인 조선인들이에요. 만주에 사는. 맞죠? 그건 알고 계시잖아. 그랬었는데 일제가 한반도를 점령하자 한반도에서 저항했던 바로 조선의 봉건 체제를 유지하려던 그 수구 세력이었던 바로 조선의 사대부 엘리트들이
한반도에서 쫓겨나 만주로 올라와서 조선을 되찾겠다고 독립운동 군대를 조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바로 고려인들, 조선족들한테서 충당했다고요. 좋게 얘기해서 충당, 나쁘게 얘기하면 약탈. 물론 개중에는 자영업으로 성공을 해서 독지가들이 돈을 주는 것도 있었지만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약탈에 의해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고려인들이 일본 군이나 일본 간첩이 오면은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본군은 안 삥뜯거든. 왜? 자금원이 일본 정부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군대를 만들고 식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독립군은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존재했다면 그게 진짜 건국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은 독립군에게 군자금을 지원해 줬어야 됩니다. 개뿔은. 보이십니까? 고려인들이 왜 강제이주를 당했는지. 그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고려인의 강제이주는 잘 조명을 못 받습니다. 왜? 우리나라 좌파적 시각에서 고려인들은 친일파입니다. 그냥. 자신네들이 조선 말기에 했던 폭정, 매간매직, 세도 정치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너 친일파 끝. 그러니까 고려인들에 의한 강제주나 탄압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명을 받지 못해요. 몇 번 나와도 그냥 흐지부지. 그 우리나라 시민단체들 많은데 왜 이런 거 안 할까? 하면 안 되죠. 소련을 비판해야 되는데 감히 스탈린을, 감히 레닌을 비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야사학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인데 감히 하겠어요? 안 하지.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겠네요. 왜냐면 워낙 양이 많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또 완전히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질 것 같아서 나머지는 목루 정의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화요일날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꼼수가 되는구나. 신난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딱 절반 했어요. 이거 더하면 3시간 가버립니다. 그쵸? 자, 어때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굉장히 친일적입니까? 아니야. 논리적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역사를 차갑게 배우랬잖아요. 역사를 차갑게 배워. 우린 또 고려인 강제주도 막 배워. 또 감성적으로 배워. 고려인들 맨날 일제에 싸웠는데 또 강제주 당해서 힘들게 고생하고 막 연병하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선의 폭정에 시달리다 그게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들을 그렇게 만주까지 쫓아가가지고 약탈을 해가지고 일본군 때려잡겠다는 신성한 독립운동을 한다는 명분 하에 또 수탈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게 싫어서 도망쳤는데 고려인들만 불쌍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고려인들이 되게 불쌍하다고 보이는데 도망갔는데 끝까지 쫓아서 삥을 뜯어가잖아. 얼마나 불쌍해요. 걔네들이 평상시에 제대로 된 덕과 모범을 보였다면 말을 안 해. 안 그랬잖아. 그리고 여러분 또 잊지 마세요. 동학했던 사람들 어땠는가. 여기 안중근 얘기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안중근과 안중근의 아버지가 잡았던 사람들은 동학운동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애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걔네들이 누구야? 백백교를 만들었던 애들이겠죠. 동학군에 가담을 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애들. 조선 사대부들이 동학군을 부정적으로 본 거는 자신들의 봉건적 질서가 뒤집어질까 두려워서 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학군 내에도 질 좋은 군인은 있었을 거예요. 뭐 원래 어디나 다 그런 거니까. 뭐 베트남 전쟁 때 뭐 민간이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군인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가지만 하지는 않으니까 말 안 놓으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식으로 변명을 대고 하는데 뭐 없다고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람이 많으면 별일이 다 일어나니까. 하지만 핵심은 뭐다? 안중근은 절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 아니다. 안중근 집안은 향리 집안입니다. 향리. 양반이 아닌 향리. 여러분 향리 알죠? 이방, 이호, 예, 병, 형, 정고.
이방, 호방, 예방 이런 거 있잖아요. 사또 옆에서 맨날 이게 사또 하면서 이렇게 내시 목소리 나는 사람. 얘네들. 응? 여러분 이방이나 이런 나라들 월급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얘네들 어떻게 경제적인 그 부를 획득했을까요? 삥 뜨는 거지. 안중근 집안은 대대로 향리 출신이에요. 응? 향리 출신에서 소위 얘기하는 양반 계급으로 승진을 하고자 했던 집안입니다. 어쩌면 안중근의 아버지와 안중근이 동학난을 때려잡는데 적극 참여했던 것도 마치 여러분 삼국지 보면은 한나라 말기에 황건적 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돼요? 중국 각지 영웅들이 나타나죠. 막 조조, 뭐 유비, 뭐 별의별 놈들이 다 나타나고 그 중국 한쪽 농민들 때려잡아서 그 공을 가지고 황제의 신임으로 와서 권력 잡관 얘기 나오잖아. 약간 그러한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안중근 집안이 동학군들을 때려잡은 건. 난 이게 오히려 더 훨씬 현실적인 해석이라 생각해요. 즉 안중근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조선의 사대부 기득권 세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조선의 사대부의 유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동학군을 때려잡은 겁니다. 왜? 향리 출신에서 양반으로 승진하기 직전이거든. 따라서 조선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의 봉건 질서가 유지되고 있어야 내가 양반이 되는 거지. 제 말 틀렸습니까? 이 해석, 제가 지금 말한 이 방식 틀렸냐고. 맞을걸? 안중근은 결코 순수한 목적에서 동학난에 진압한 게 아니에요.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한 거지. 응? 그렇죠. 그 당시에도 돈은 진리죠. 이 세상의 모든 건 돈의 관점에서 봐야 진짜 역사가 보입니다. 네. 그랬고 동학난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동학난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 동학혁명 왜 바뀌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쓰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좌경화되어 있고 친북적이기 때문에 걔네들 시각에서 동학난은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농민혁명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농민혁명. 그렇기 때문에 동학혁명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역사학자의 바로 유물론적, 사회주의적 역사사관이 반영됐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이란 말을 쓰는 거고, 아까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박정희나 이승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5.18 군부 구테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모군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반란. 그렇죠? 이게 정확한 해석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습니까? 18년도부터 보고 계십니까? 네이버까지 잘 찾아오셨네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목루 정해내는 요 내용을 갖고 갈 겁니다. 한국 좌파 진영의 고대사 부정,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어디 티르님 계십니까? 오바. 누워 있었군요. 소리가 들립니다. 제로 콜라라. 네, 헤라 재웠냐고? 네. 뭐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금 전해드릴 뉴스가, 이 관심 가져야 될 뉴스가 어제도 방송 끝나고 말씀을 드렸어요. 편집하면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도 보니까 편집하면은 9시가 넘을 것 같아요. 대략 지금부터 1시간은 좋게 넘어야 되니까 10시쯤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자, 박사님 거를 중지를 하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뉴스 보이시나요? 네. 현재 VOA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미국 상원에서 대통령 무력 사용권을 폐지하려고 법안을 발의하고 가결이 된 상태예요.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바이든은 이것을 통과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렇지. 무예신님 트럼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때 트럼프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데 대해서 이 법안도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뭐 의장 선출돼가지고 약간 이제 민주당과는 결이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원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바이든이 서명까지 끝나 하면은 이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법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왜냐면 다음번에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기 때문에 미리 법을 바꿔버리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위로 한번 제목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아까 화면에서 안 보였어요. 네, 요겁니다. 네. 네. 미국 상원에서 대통령 무력 사용권 폐지 법안을 가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자권 전환과도 무관하지 않아요. 자, 그 질문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대만이랑 중국 전쟁 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대만이랑 중국의 전쟁이 났을 때 만약에 그 의회에서 시간 끌기를 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절차 진행상 늦어질 수가 있죠. 이거는 시진핑 보고 들어오라는 소리네. 그렇죠. 들어와 하는 거네. 이게 비슷한 게 옛날 6.25 전쟁 전에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 빼버린 거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때도 한반도랑 대만까지 뺐다는가? 하여튼 그랬었어요. 지금 이거 한국에도 적용이 되죠. 대만도 물론 적용이 되고 우리나라도 적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국가들에 모두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안전빵이 아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전자권 전환을 지금 3단계까지 평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 3분기 중에는 이게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완료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보시고 향방을 또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도로 해서 선제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그 시나리오를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겁니다. 미국과 함께 선제 타격을 하게 된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전자권 전환을 한 후에 우리나라 책임으로 오롯이 선제 타격을 하고 그게 만약에 작전이 실패했을 경우에 미국에서 또 의회에서 뭐 절차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좀 기다렸다가 우리가 좀 피해를 많이 본 상태에서 반격이 들어간다 이러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한국군이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다 좋으니까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남한 쪽이 아니라 전선을 저 북쪽으로 상향을 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탄약 소진에 대한 이야기도 밀리 합참이 하지 않았습니까? 탄약을 재고를 가지고 있는 걸 중점적으로 두는 게 아니라 탄약 생산 증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우크라이나 전에서 이미 증대로 돌아섰고 그때 미국의 군수업체들이 좋아, 내가 이만큼을 제공을 할 테니까 이 생산 라인을 증대한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라. 계속 그 투자한 비용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계속 생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어딘가는 전쟁이 계속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뿐만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전쟁도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쪽에서 물리합참이 한반도에서 전쟁 나면 탄약 소진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 많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땅에서. 전선을 여기 하면 안 된다. 무조건 북한으로 해라. 거기는 깨부술 것도 많지도 않잖아.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 아니 그냥 쏟아붓는 거지 뭘. 그리고 중국이 거기에 개입할 여력이 남한 이쪽 한반도하고 대만하고 분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전략상 더 이득이 아닐까? 우리 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어. 머리가 차가워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성을 잃은 판단력이야. 내가 봤을 때 불가능에 가까운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을 그래 이리 와. 아빠 헤라 좀 안아주세요. 가슴 뜨거운 국제 전략은 안 돼요. 현실성이 떨어져.
잠깐만요, 우리 공주. 갓은 뜨거운 게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술핵 도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계속 작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 또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인사 측에서. 그래서 이것도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방송은 실무적으로 그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선을 나만이 아니라 어차피 여기 투자하신 큰 손들의 자본도 많이 있으니까 북쪽으로 많이 땡겨주시면 좋겠고, 그게 우리 지도자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물밑 협상이라든지 어떤 제안에 대한 게 있으면요. 그리고 중국이 이쪽에서 개입을 하잖아요.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이 밀리게 된다면. 개입을 하면 만주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전선을. 그래서 그쪽에서 쏟아부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만주까지 진출하는 그 진출선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대만과 만주 쪽 둘 다의 전선에 전력을 쏟기 힘들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많이 제안을 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전술 도입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여러분 댓글,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댓글도 여러 군데 뉴스에 다시는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여론도 형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또 뭘 봤냐면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회의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죠? 네, 이제 민주주의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되게 생각이 나죠. 디지털 민주주의. 근데 제가 2019년도부터 디지털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현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근데 벗어날 수 없어요. 디지털화 되는 데서 이걸 뺄 수가 없죠. 이번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딱 이 얘기 나오죠. 토니 블링컨. 우리는 권위주의 정부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은 우리의 회복력 강화에서 시작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 조장과 제도 악화, 국경 너머 사람들을 목표로 하는 독재 정부들의 노력에 맞서는 것입니다. 딱 뭐죠? 항상 중국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이죠 사실은. 중국이 스마트 시티 할 땐 욕하고 전 세계에 적용될 때 그 빛에 가려서 이게 사실은 통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 중국보단 낫다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 지금 디지털 민주주의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권도 같은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 얘기도 계속 했었죠. 그래서 경제권이 나뉘어서 권위주의 국가는 저렇게 독재가 심하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디지털 기술 역량을 강화를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 방향에 맞게 자산에 대한 설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외에도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들은 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긴 시간 방송을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또 늦었어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마무리. 네. 오늘 생각보다 일찍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늦게 됐네요. 대기 시간이 좀 길었죠. 아, 그랬군요. 자, 대기 시간이 길어서.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화요일 날 목록 청회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트리가 편집해서. 내일 일요일에도 우리 만나는데요. 아, 그렇죠. Q&A 있죠. 네. 방송을 띵 까시려고 하세요. 왜? 이것도 생노가네. 어쨌든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그만 목록 Q&A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네.